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지기의 리니입니다. 몽마르트 랜선 투어 3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몽마르트의 위쪽을 다 보셨으니까 이제 언덕을 조금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상점은 자기로 만들어진 다양한 용품을 파는 곳입니다. 도자기 하면 중국이 유명하죠. 중국이 영어로 차이나로 불리게 된 것도 도자기를 의미하는 차이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네요. 프랑스에서도 도자기가 많이 발달했는데요. 루이 15세의 애첩인 뽕파르드 부인에 의해 세브르 포슬렌이라는 자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화려한 모습의 도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에 세브르 포슬렌이라는 도자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의 도자기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뽕파르드 부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베르사유 랜선 투어도 만들 예정이니 베르사유 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르사유가 문이 닫혀 있네요. 이제 여기에 있는 도판들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몽마르트에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와 관련된 판넬들입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반 고흐라고 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고흐의 인생 중에 화가가 된 이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흐가 여행하며 그림을 그리던 시절과 몽마르트에 살던 시절을 언급하고 있죠. 좀 더 걸어 내려가서 보면 다른 판넬에서는 프랑스 남쪽 아흘리에 살던 시절을 설명하고 있고요. 아글레 옆에 있는 사하미 정신병원에 있던 시기와 오베르-슈르-오아즈에서 여인숙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던 시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삶을 모두 말씀해 드리자면 투어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흐를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다음 몽마르트 예술가 편을 통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고흐를 좋아하시다 보니 몽마르트 투어를 할 때 종종 고흐가 살던 집을 보기를 원하시는데요. 투어 코스상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상 고흐가 살았던 흔적은 전혀 없고 그 주소에 고흐가 살았던 곳이라는 명패만 남아 있습니다. 고흐는 37번 이사했는데 고흐가 태어난 곳을 포함한 38곳 집 가운데 그가 살았던 흔적은 단 70일만 머물렀던 오베르-슈르-오아즈에 있는 여인숙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르-슈르-오아즈는 고흐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입니다. 70일만 머문 곳도 성지가 될 수 있다면 2년을 머문 몽마르트라면 더욱 특별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곳에 고흐가 살았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텐데요. 아쉽게도 지금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어할 때 그곳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몽마르트에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흐를 제외한 몽마르트에 살았던 많은 화가들의 화실이 있던 건물입니다. 여기 명패를 보시면 아는 이름이 보이실 텐데요. 특히 피에르 오규스트 르누아르라는 이름이 보이시죠? 잠시 후에 보게 될 르누아르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물랑 드 라 갈레트라는 작품을 이곳에서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곳을 몽마르트 박물관으로 만들고 이곳을 이용했던 화가들의 화실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당시 화가들의 실제 화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을 통해 관련 작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뮤제 드 몽마르트 사이트에서 전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작은 정원도 있는데요. 성수기 오신다면 정신없는 몽마르트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몽마르트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언덕을 더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파리에 많이 오시는데요. 예술의 도시답게 파리에는 루브르, 오르세, 오랑주리 등 많은 미술관이 있고 그 안에서 유명한 명작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몽마르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몽마르트는 유명한 화가들이 작품 활동을 했던 그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와보셔야 할 곳입니다. 최근 몽마르트를 보는 투어 상품이 많고 또 저렴하기 때문에 전문 가이드와 함께 오신다면 안전하게 예술의 공기를 마시며 이 몽마르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몽마르트 지역 버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분홍색 건물을 볼까요? 건물 이름이 잘 적혀 있는데요. La Maison Rose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분홍색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 건물에 살았던 커플 때문입니다. 그 커플은 바로 몽마르트의 피아니스트 에릭 사티와 수잔 발라동입니다. 에릭 사티는 짐 노페디라는 연주곡으로 유명한데요.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유튜브를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 들으시면 아 하고 바로 아실 수 있는 곡입니다. 수잔 발라동은 서커스 단원으로 일하다가 다리를 다치면서 몽마르트의 화가들의 모델로 활동을 했는데요. 몽마르트의 뮤즈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잔 발라동이 나온 것 중 대표적인 그림으로 르누아르의 도시에서의 춤, 그리고 에드가 드가의 수잔 발라동 연작이 있고 툴루즈 로트렉의 작품 속에도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불행히도 에릭 사티와 수잔 발라동 커플의 사이는 좋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결국 수잔 발라동이 에릭 사티가 너무 싫어서 죽기 위해 저 2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떨어져도 죽을 만한 높이는 아니죠. 커플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위틀리로는 이 몽마르트를 대표하는 화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 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하면 유명한 것이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은 바로 포도밭입니다. 이곳은 파리에서 유일하게 포도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출입구 위에 적혀 있는 간판을 보면 Vigne du Clos Montmartre 라고 되어 있는데 몽마르트의 포도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배한 포도주로 매년 10월에 이곳에서 포도주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 생산량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포도주를 가져온다고 하네요. 2020년 10월에 코로나가 심각했는데도 축제는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라빵 아질입니다. 이 식당 이름이 흥미로운데요. 1860년대에는 Au Rendez-vous des Voleurs 라고 해서 도둑들의 만남의 장소라는 이름이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벽에 유명한 살인자들의 초상화가 그려지면서 Cabaret des Assassins으로 암살자들의 카바레로 불리기도 했으며 1875년에 앙드레 질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붙어있는 냄비 위에 토끼를 그려놓으면서 라빵 아질로 질의 토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카바레인데요. 한국 분들은 카바레 하면 남녀가 만나서 춤추는 곳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프랑스에서의 카바레는 노래와 춤 등의 공연을 보면서 음식이나 술을 마시는 곳입니다. 이 카바레가 유명한 이유는 이곳에 온 인물들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회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피카소, 모딜리아니 등이 이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카소와 모딜리아니를 좋아하시나요?
나중에 이곳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그들의 작품을 떠올려 보실 수 있겠네요. 이제 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길은 가을에 걸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길입니다. 겨울이라 다소 텅 빈 느낌이 있죠? 몽마르트를 걸으면서 서울에서 걷는 길과 몇 개의 차이점을 유의해 보셨나요? 요즘 서울의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의 폭이 좁은데 인도와 차도가 크게 구별되지 않았죠? 프랑스는 좁더라도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일방 통행이 참 많다는 점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바닥에 있는 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어로는 파베라고 하는데요. 인도와 차도 모두 이런 돌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도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돌들은 작지만 매우 두껍습니다. 특히 차도에 있는 돌이 얇으면 큰 차가 지나가면서 돌이 흔들려서 쉽게 도로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돌들을 두껍게 깊이 깔아놓은 것이죠. 이탈리아 로마와 같은 경우는 30cm 이상 되는 돌들이 길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길은 2000년이 된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보시면요. 1970년대 아르헨티나가 부유할 때 파리를 그대로 복사해 놓았기 때문에 파리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선문이나 루브르처럼 역사적인 건물들만 없는 것이죠. 나중에 구글 스트리트 뷰로 확인해 보셔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의 돌만큼은 똑같이 만들지 못했는데요. 얇은 돌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아스팔트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튼튼한 돌 덕분에 이 길이 150년 이상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길을 차로 달리면 승차감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한때 아스팔트로 덮어버리기도 했지만 파리에 어울리지 않아서 지금은 다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예술의 도시답게 파리 시민들은 승차감보다는 분위기를 선택했네요. 여기는 계단길인데요. 파리는 몽마르트 지역 외에는 이런 계단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곳 역시 유명한 포토스팟입니다. 니드 가운데 에밀리 인 페리스를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는 파리의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길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보면 뒤로 보이는 성당과 가로등이 정말 아름답게 찍히는 곳입니다. 몽마르트에 오는 분들이 화가들의 광장과 사크레코어 성당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곳은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에 포함되어 있으니 몽마르트까지 오셨다면 여기까지 꼭 오셔서 인생샷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계단에 앉아있는 프랑스인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곳도 에밀리 인 페리스 드라마에 나왔었는데요. 내용 중에 광고를 위해 침대를 설치했던 곳인데요. 보신 분들은 생각나시죠? 이 조각상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샹송 가수 중 한 명입니다. 혹시 달리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샹송계의 심수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달리다는 이집트 태생의 프랑스 가수 겸 배우이며 프랑스어는 물론 이탈리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독일어 등 10여 개국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며 월드뮤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몽마르트에 살았으며 몽마르트의 카바레 등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지금은 몽마르트에 묻혀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는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3번 결혼을 했는데 3번 다 남편들이 자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은 달리다를 프랑스 연예계에 데뷔시켜 주었던 방송국 국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이탈리아 가수였는데 제17회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에 출전하지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것에 비관해 자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니저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는 유명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낮에 노천 카페에서 방송국 관계자와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는 것으로 오해하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집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세 번째 남편까지 자살하게 되니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는 모두 죽는다고 생각해서 달리다는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려 약물 중독으로 코마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깨어나긴 하지만 실어증에 걸려 결국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를 만나는데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알랑 드롱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을 기억하시면 40대 이상이시겠네요. 그러고 나서 달리다는 다행히 목소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알랑 드롱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Parole, parole, parole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투어 후 검색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달리다의 조각상을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슴 부분이 반질반질하죠? 어떤 사람이 조각상의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 번씩 만지고 갔다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빠걸레 빠걸레라는 노래는 한국에서 예지원 씨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지원 씨가 종종 불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지원 씨가 프랑스어를 잘하셔서 드라마에서도 프랑스어를 말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예지원 씨와 관련된 우픈 사건은 몽마르트에서 그린 초상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초상화를 보시면 이를 튀어나오게 그려서 인종 비하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지원 씨뿐만 아니라 설현 씨도 너무 실제와 다르게 그렸었습니다. 역시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지만 나중에 인터넷 검색창에 예지원 몽마르트, 설현 몽마르트라고 치시면 관련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몽마르트 화가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린 것은 아닙니다. 화가들 모두 화가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수십 년간 초상화를 그려오신 분들이죠. 다만 유럽인들이 동양인 여자들의 낮은 코와 작은 눈에 큰 인상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보다 더 낮게, 눈은 더 작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 결과물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비싸게 비용을 지불했으니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장롱보관용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앞에 있는 조각상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몽마르트를 산책하면서 많은 화가들과 가수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학가 차례입니다. 그림과 노래에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셨다면 이제는 좀 더 친숙한 문학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치마를 입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바닥의 환풍구 쪽을 지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에 이런 환풍구가 많은데 보통 바람이 올라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이제 조각상에 가까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보셨나요? 만약 이 작품의 제목을 다신다면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벽을 뚫는 남자입니다. 2015년 배우 유연석 씨가 나왔던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막셀 에메가 쓴 동명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을 기념하고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몽마르트의 벽을 통과하고 있는 주인공의 동상을 만든 것입니다. 벽을 뚫는 남자의 이야기는 우체국 공무원인 듀튜율이 자신에게 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좀 허술해 보이는 의사가 긴 병명을 대면서 듀튜율의 병을 진단하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벽을 통과할 수 없다고 주의를 주는데요. 듀튜율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심술사나운 상사를 골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훔친 보석들을 나누어주며 의적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뒷주율은 검사 남편의 지나친 의심 속에서 거의 감금 생활을 하는 이자벨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고 결국 그녀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기뻐하면서 평소 습관대로 벽을 뚫고 나가다가 이렇게 벽에 갇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단편 소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작가의 이름이 막셀 에메라서 그런지 내용이 애매하죠. 이 조각상에도 반질반질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손 부분입니다. 저 남자의 손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다고 하네요. 이 역시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몽마르트 랜선 투어 3편에서는 몽마르트에 숨어있는 명소를 보실 수 있으셨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즐거운 투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